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2023년 11월 5일 일요일에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미학탐구의 18번째 시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임다운 작가님, 정다빈 PD님, 최재훈 작가님 모시고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화클래식에 꽤나 재밌는 이슈가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문학동네에서 프로모션 제의가 왔는데 이걸 저희 다빈님이 주 업무 총괄로 하셔서 진행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번 마츠모토 타이오 신작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거슬러 가면 좀 있는데, 일단 저희 만화클래식 방송을 문학동네 편집자분들께서 되게 잘 듣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만화판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듣지 뭐. 네. 그런데 이제 공개 방송 할 때도 감사하게 와주셔서 오셨어요.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 동경11이라는 작품 담당하신 편집자님께서 메일을 주신 거죠. 이런 작품이 이제 출간이 한국에 될 예정인데 만화클래식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 제안을 수락을 했고, 이제 동경11이 저희 녹음일 당시에는 지금은 아직 출판이 안 된 상태인데 교정이 된 원고 인쇄본을 먼저 받아가지고 저희가 읽어보고 이렇게 마츠모토 타이오 다른 작품들까지 이제 같이 받아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츠모토 타이오 특집으로 1부에서는 이제 그동안 나왔던 작품들 중에서 서로 어떤 작품을 픽했는지,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신작으로 이번에 나오는 마츠모토 타이오의 동경11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츠모토 타이오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야 되나? 다 알지 않나? 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의외로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림 보면 딱 알 거야. 1967년 도쿄에서 태어났고요. 1988년 고단샤 만화 잡지인 모닝에서 단편 스트레이트가 첫 입선되는 걸로 계기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후에 뭐 핑퐁이라든지 푸른 청춘이 영화화되었고 2007년엔 철콘 콘크리트가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콘 콘크리트로 만화의 아카데미 상으로 불리는 윌 아이즈너 상을 수상했고요. 2011년엔 죽도 사무라이로 데즈카 어사무 문화상 만화 대상을 수상했고 2020년에는 루브르 고양이로 두 번째 윌 아이즈너 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번에 대전 철도 영화제 가서 마츠모토 레이지 말을 너무 하고 와서 맞아 봤어요. 마츠모토 타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렇게 설명해요. 다들 만화가들의 만화가다 라고 그쵸. 생각할 정도로 만화가들이 집요하게 신작이 나오면 모두 사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이미 유명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뛰어난 상상력, 그리고 뭔가 이거는 제 기준이지만 놓여있는 것들,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놓여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거기에 상상력을 부여하는 데 꽤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진 그런 작가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츠모토 타이오의 지난 작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신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임나훈 작가님 마츠모토 타이오 원래 당연히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죠. 어떤 작품 언제 만나셨어요, 처음에? 저는 근데 언젠지는 기억 안 나는데 저는 그 철콘 근크리트라는 제목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잘 아직도 입에 안 붙어요. 안 붙는 이름이어서 그걸로 음. 처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만화를 예전에 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철콘 근크리트를, 이름이 특이해서. 근데 그때는 좀 대충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에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았고, 특이한 그림체? 약간 그림체가 사실 장벽이 사실 좀 있잖아요. 특이하기도 하고. 왜 눈치 보세요? 장벽이 있다면서. 그렇죠. 장벽 있지 않아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벽 있죠. 그래가지고 장벽이 있다는 게 꽤 필력을 드러내지. 그러니까 엄청 개성 형태를 있고. 그냥 그대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누군가한테는 너무 다가오는 그림이죠. 부담 줄 수 있죠. 맞아, 부담스러운 이게 그림이기도 하고. 나루토나 이런 원피스처럼 이렇게 그냥 그걸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심볼릭하게 그리지 않죠. 그야말로 그쵸. 되게 그림이 잘 그려서 존재감이 강하니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형태가 은근 자유롭거든. 예를 들면 은근히 얼굴 자주 바뀌어. 근데 물론 누가 누군지는 알 수 있지만 맞아. 막 어깨 탈골돼 있다던가. 맞아, 좀 그림풍이 광각이 심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광각이 심하. 알고는 있었지만 막 그렇게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눈여겨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존재는 알고 있었죠. 핑퐁이라던가 그런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짤로도 당연히 너무 많이 봤고, 이건 애니메이션으로도 동세대는 아니죠, 유명하니까. 근데 작가님한테. 그쵸. 저한테는 약간 윗세대.
살짝 윗세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작품이 이제 보여진. 그쵸. 살짝 윗세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때니까. 맞아요. 2000년 초반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군대 가기 전인가 갔다 와선지는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을 처음 봤어요. 애니메이션 철권 콘크리트를 처음 봤는데 스튜디오 사도시. 예, 그 당시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요즘 이제 애니메이션이 바뀐다. 새로운 젊은 뭔가 특이한 애니메이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때 나오던 작품이 하나가 철권 콘크리트 같은 맞아. 이런 류의 작품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이름도 이제 기억 안 나는데 아프리카? 신카이 마코토. 신카이 마코토. 신카이 마코토가 이제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 그다음에 그때가 초속 5cm 이제 딱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대중적인 애니메이션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봤는데 저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이 철권 콘크리트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특유의 분위기, 색감, 이상한 본 적 없는 색감, 그리고 이 지글지글한 느낌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왜요? 애니메이션? 아니 표현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칭찬인 것 같은데 응. 약간 특이한 지글지글하고. 근본 없는 색감. 맞아. 왜 근본 없는 것도 미학이 있어? 맞아. 듣고 있는데 분명히 칭찬했는데 표현 방식이 되게 이상해. 그리고 맞아, 그 전까지 캐릭터들과 전혀 다른 캐릭터들 음. 그리고 구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그때 처음 만났었고 그때 너무 좋아했었죠.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었죠. 없었죠 저런 풍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신카이 마코토래 마츠모토 타이오를 괜찮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 번 실수. 따라하는 작가들도 되게 많아요. 따라하고 음. 싶어 하는 그런 작가들도 되게 많았었고 하여튼 그때 저는 처음 만났었고 그때 왜 이제 쭉 팔로잉은 하고 있었다. 핑퐁이나 이런 작품들은. 네. 그때 덧붙이면은 그때 2000년대 초반부터 한 중반 그때 이제 휩쓸었죠. 아 솔직히 그야말로 그 한국 입시 만학에를 네, 휩쓸었지. 네. 그냥 한마디로 이거를 따라한다기 좀 그렇고 영향받은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로 나뉘었어요. 그야말로 그랬어요. 다빈님은 언제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생각보다 늦게 봤어요. 생각보다 늦게 봤고 20살 아마 지나서 만화를 이제 공부하듯이 열심히 보는데 아니 근데 진짜 웃기지 않아요? 공부하듯이 모든 작품을 공부하듯이 열심히 봤다는데 20대 초반에 시간은 한정적이잖아. 당신이 네. 아직도 20대 초반인데 네. 그걸 어떻게 다 본 거야 도대체? 정신과 시간에 방 들어가서 봐라? 만화는 꾸준히 봤죠. 근데 이 작품은 좀 아니 꾸준히 봐도 절대적 시간인데 말이 안 돼.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한 거지? 근데 오타쿠는 그렇게 돼요. 매번 네. 오타쿠들이 이해할 수 없어. 어쨌든 20대 초반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찾아보는 데마다 이제 마츠모토 타이오라는 작가 언급이 있어서 뭔데 이게 하고 딱 찾아보기 시작했죠. 찾아보기 시작해서 저도 아마 철콘 먼저 본 것 같아요. 대표작들을 위주로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작품으로 만든 애니메이션들도 봤는데 애니메이션도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좀 열심히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표작부터 시작해서 써니도 이제 조금씩 나오길래 그것도 이제 나오는 대로 사서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죽도 사무라이 빼고 나온 거는 원래 다 봤었어요. 네. 자, 최재훈 작가님. 그 철권 콘크리트 애니메이션이 나름 좀 이슈가 됐었죠. 워낙 맞아. 만듦새가 좋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마츠모토 타이오의 색깔이 막 엄청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지 마츠모토 타이오의 색깔이 잘 담긴 애니메이션이냐 하면은 잘은 모르겠고. 그래서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밌기는 봤는데. 근데 마츠모토 타이오 얘기를 하자면은 되게 막 너무 많은데 첫 번째로 할 거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해적판으로 그게 98년인가 98년대 고등학생이었군요. 98년인가 98년이 존재했나? 그러니까 그래서 98년 99년 이때인데 그때 이제 핑퐁이 그 세주문화 팀매니아라는 해적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정식으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현세 작가님이 운영하던 회사인데 말이 좀 많았어요 이래저래. 근데 아마도 뭐 사왔겠지. 근데 어쨌건 핑퐁이 나왔는데 너무 센세이션했던 거야. 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까 나온 작가님도 얘기했고 이수 작가님도 그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그림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맞아. 되게 이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좀 안 좋게 얘기하자면은
약간 학생들 졸업 작품 같은 데서 보는 약간 어딘가 약간 형태감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은 되게 개성 있고 실력이 뛰어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알았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는데 좀 나뉘었는데, 그림을 좀 아는 사람들은 알았지. 와, 이 사람 뭐야? 근데 그런데 너무 약간 메이저한 책으로 나온 거야. 메이저한 출판사에서 책으로 나와서 팔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들 접하면서 알게 된 거지. 뭘 알았냐면은, 아, 만화라는 게 이연세처럼 그리거나, 그 당시엔 슬램덩크니까,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나 드래곤볼처럼 안 그려도 되는구나. 그런 거가 있었어, 정말로. 한마디로 뭐냐면은 되게 어떤 면에서 인디인데 메이저한 거에 나오면서 약간 선언적으로 보여준 거지. 이런 것도 진짜 멋있는 만화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음악으로 치면 펑크가 나온 거예요. 그쵸? 펑크 장르 아니겠지만. 네. 네. 그림으로만 보면은. 그치. 근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걸 이렇게 선보이면서 다들 약간 충격을 먹고, 그때 정말 입시 쪽에서는 다 따라 그리고 영향받고 하면서 완전 한번 휩쓸었었어요. 그래서 막 심지어 심사 때 교수들이 막 그런 얘기까지 한 것도 들었었어. 친구한테 막, 야, 너 이 사람 뭐 누구냐고. 왜 다 이 그림치냐고. 막. 이 사람 맞점 타임을 모르니까 교수들은. 그럴 정도로 사실은 꽤나 센세이션해서 좀 휩쓸었고, 그 당시에 또 웃겼던 게, 제가 한참 오타쿠 시절이니까. 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때는 한창이신데? 십덕후. 지금은 오타쿠고. 그때 약간 제가 10에서 5로 내려왔구나. 네, 제가 약간 신의 경지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오타쿠. 에반게리온 극장판 애니메이션 대사 다 외우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아, 네. 여기서 웃어주셔야. 네네네. 오디오로 섞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네네. 진짜 그 당시에 저는 폼 미쳤다고 하잖아요. 오타쿠로서 폼 제일 좋을 때. 아, 한창일 때, 진짜 한창일 때. 전성기, 완전 진짜 전성기. 때. 눈이 사륜알이 돼가지고 아, 혼자 정말, 중얼거리면서. 정말 최고 전성기 때인데. 근데 그때 이제 이걸 보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어쨌건 우연찮게 일본을 가게 된 거야. 그냥 놀러 간 거죠. 그래서 그 당연히 뭔가를 기대하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재밌겠다면서 갔는데, 이제 당연히 놀랬지. 왜냐면 너무 만화 강국이었으니까. 게다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면 진짜 난리 났을 때니까. 완전 정성기 때지. 장난 그렇죠. 아니죠. 왜냐면은 원령공주, 그 에반게리온, 공각기동대가 94년, 97년 이때 네. 걸쳐서 나왔거든. 어. 한참 때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마츠모 타이어가 어땠냐면, 일본 내에서도 대단하게 센세이션한 사람이었어. 주류를 안 따라가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 간 거야. 근데 그때 갔는데 진짜 매대에 다 마츠모 타이어였어. 오. 진짜 동네 서점이건 대형 서점이건 만다라키건 뭐건 딱 가잖아요. 다 마츠모 타이어였어. 그리고 되게 힙한 카페나 요즘으로 치면 힙한 무슨 뭐 어디 가도 뭐 굿즈샵 이런 데 가도 다 마츠모 타이어.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센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좀 뭐라고 하지, 그걸 이렇게 한번 정점을 찍었다고 해야 되나, 그 일본 만화 역사에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름 작가로서 하이커리어가 완전 하이 커리어를 찍었던 사람이라서 너무너무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작가죠. 딱 요 나이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언제라고 해야 되나, 70년생? 60년생 작가들이 저한테는 동세대, 보고 자란 그쵸, 작가들인 완전. 80년대 거잖아. 후반에 이제 신인이 돼서 그치. 90년도에 휘몰아치고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제 작가의 경지에 오르는 그 과정에 마츠모토 타이어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약간 그 어떤 면에서는 그때 90년대 후반 오토모가치로 시작해가지고 슬램덩크, 이노우에 타케이코, 뭐 드래곤볼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르네상스인데, 그거의 약간 마지막. 그 미친 흐름, 뉴 웨이브 중에서도 뉴 웨이브의 미친 흐름의 약간 마지막에 끝자락쯤에 있는 있었던 분. 그거를 빛냈던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작품 보면은 그 철권 콘크리트도 그렇고 초기작들 보면은 아키라 영향력이 무지하게 묻어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 메비우스의 영향도 좀 느껴지고 작품에서 보는 본인이 것도. 뭐 또 되게 되게 좋아하셨던 유명한 얘기죠. 분이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마츠모토 레이즈라고 타이오. 하네. 미치겠다. 마츠모토 타이오 작품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꾸준히 팔로잉 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문학 동네에서 책을 다 보내주셨어요. 이 사람 인당 4명이니까 네. 4명에게 본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마츠모토 타이오 모든 책을 다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어땠어요? 이번에? 일단 저는
아까 말했듯이 죽도 사무라이는 제가 안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존재는 이해해. 알았는데 사고 약간 싶지 않다. 그렇잖아요. 하고 싶진 않아. 표지를 보세요. 죽도 사무라이 표지를 띄워서 보시면 별로 이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 표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너무 약간 너무나- 일본 동양화 느낌. 그쵸. 그런 느낌이라서 화풍이. 미루고 있다가 이번 기회로 딱 보게 됐는데 죽도 사무라이를 그젠가 어제부터 보기 시작해서 금요일부터 보기 시작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보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임나훈 작가님. 네. 저도 사실 마츠모토 타이오의 작품은 예전에 그 철콘 근그리트랑 핑퐁 정도만 봤었는데 다른 거는 그렇게 본 게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문학동네에서 보여주셔서 귀한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죠. 그리고 책이 비싸요. 책도 뭐 너무 좋게 나왔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다른 작품들 보면서 또 다른 감동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최재훈 작가님은 이 책들 다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다 있죠. 완전 다 있죠. 다 있는 게 2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몇 개는 없었어요. 그 루브르랑 그러니까 심지어 이번에 봤지 한마디로. 루브르만 없었네. 그러니까 다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네, 다 있어요. 다 있었는데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로 누굴 이제 줄까 이제 생각하고 있고 책은 이미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선 당연히 너무 고마웠고 다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싹 한번 그냥 좀 훑어봤죠. 좀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본 것도 있지만은 너무 좋았고 다른 것 모르겠는데 이게 이 책의 만듦새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잘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 근데 이 문동은 이걸 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책을 너무 잘 만들어. 되게 섬세하게 디자인돼 있어. 내지랑 표지랑 다 합쳐서 이게 책의 만듦새가 단가 줄이려고 되게 노력한 출판사가 있는가 하면은 아낌없이 투자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동은 항상 만듦새가 좋아서 기분이 좋죠. 이거 아낌없이 사게 되죠. 이 책 디자인도 이게 디자인 해보면 아는 건데 내가 모니터 화면에서 봤을 때 이쁜 디자인은 실제로 뽑으면 넙대대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뽑아서 해보고 또 해보고 해서 레이아웃을 맞춘다는 거거든. 뭐 물론 다 전문가시고 출판사니까 그렇게 할 법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되게 이쁘게 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이게 꽤 출판사마다 노림수가 다른데 꽤나 작가주의 책을 꽤 내요. 이 옛날 애니부스 때부터 쉽지 않은 선택들을 해요. 예를 들면 조조의 기묘한 정보를 그니까요. 아니 이게요 되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나 조조 문동 아직도 이해가 잘 안 이게 되겠는데. 결정을 낸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심증이 아니라 저희는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물증까지 다 있는 건데 오타쿠들이라는 거거든요. 편집자들이. 오타쿠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장르에 다가가려고 해요. 다가가려고 해. 오타쿠가 아니면은 낼 수 없는 책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자본주의 논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따가 할 그 동경 111 111에도 나오지만은 이 만화를 만든다는 과정에도 되게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되게 복잡한 과정들이 있거든.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 와야마야마 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좋은 만화를 제때제때 만나는 거는 뭐나 오타쿠 편집자가 있기 때문이다. 오타쿠한테 감사해야 돼 진짜.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마츠모토 타이오도 아시겠지만 이게요 약간 관점을 바꾸면은 마츠모토 타이오 전 작품을 한국에서 만나고 있다는 게 사실 엄청 고마운 거예요. 그치. 이거 절판되는데 다시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못 사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참 되게 멋있는 출판사다. 만화 출판사적인 측면에서 뭐 책도 책이지만은 그리고 이런 출판사가 개인적으로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출판사들도 저희들이랑 같이 뭐 또 일하고 컨택을 하겠지만은 이런 만화 관련된 어떤 애정이나 태도 같은 게 대중적으로도 사람들이 담론 조성이 되고 관점이 바뀌면은 대부분의 출판사들도 여기에 이제 호응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눈높이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을 만듦새가 이상하고 돈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그러면 안 사는 거지. 그런 면에서도 되게 참
참 출판사다. 참 출판사다. 출판사의 태도가 느껴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항상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출판사 중에 하나죠. 그런 데가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츠모토 타이오가 그동안 냈던 작품들이 저희 앞에 지금 우후죽순으로 다 깔려 있는데, 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패널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 작품이 최고다. 내 기준에서. 신간 빼고. 신가는 나중에 2부에서 찐득하게 나 할 얘기 많아, 신가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네. 나온 작품 중에서 난 이게 나한테 최고였던 것 같다. 다 좋지만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임나온 작가님은 그러니까 일단 제목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임나온 작가님 보신 작품들 중에서 난 이게 제일 좋았어. 마츠모토 타이오 작품들 중에서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사실 핑퐁이 제일 좋았지만 겹치지 말라 해서 겹쳐도 돼요. 그걸 말하면 어떡해. 아니, 뭐 상관없지 뭐. 상관없어요. 네. 근데 다 좋으니까. 근데 저는 다 읽었는데 뭔가 이상하게 저는 루브르의 고양이가 제일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일단 핑퐁이랑 르브르 고양이 네. 가 네. 제일 괜찮았다. 네. 저는 철콘 콘크리트랑 저도 오. 저도 핑퐁. 왜요? 그렇게 핑퐁. 뭐라 하시더니. 핑퐁 별로라면서요. 핑퐁이 콘크리트가 좋았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빈님은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핑퐁이요. 핑퐁 하나? 오직 핑퐁. 오직 핑퐁. 오직 핑퐁. 다른 건 다 별로였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죠. 좋아하는 작가인데 핑퐁이 제일 좋았다. 핑퐁을 제일 좋아한다. 최재훈 작가님은요? 저는 다 괜찮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고고몬스터고 핑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 관점. 왜냐면 제 유년기 때 핑퐁을 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측면에서.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중요하죠. 고고몬스터가 저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고고몬스터는 지금 저희가 다 못 본 상태라서.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고고몬스터 얘기는 안 할 거고. 그러면 최고다. 정리를 해보면 철콘 콘크리트랑 핑퐁은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의 고양이, 루브르의 미술관의 고양이. 루브르의 고양이. 루브르의 고양이.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나온 작품들 중에서 한번 연대 순으로 지금 얘기할 것 중에 가장 처음 얘기해 볼 게 철콘 콘크리트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새롭게 변화를 겪고 있는 어떤 한 도시에 살고 있는, 그냥 쉽게 말하면 고아죠. 쿠로와 시로라는 친구들과,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야쿠자 조폭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마츠모토 타이오의 감성에 맞춰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 3권짜리 작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츠모토 타이오 모든 작품들 중에서 철콘 콘크리트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세계관과 좀 맞는 것 같아요. 감수성이. 어떤 세계관이시길래? 엉망진창인 세계관이요. 딱이네.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딱이는 평소에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도대체 뭐 거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세계관인 사람? 그런 지점에서도 되게 좋아하고, 저는 마츠모토 타이오 작품들 중에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느껴지는 감수성이 뭐냐면은 다 쓰고 버려진 것들을 관찰하는 시각이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철콘 콘크리트에 나오는 작품에 나오는 도시도 끊임없이 나오는 인물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곳이 아니야. 여기는 변하고 있어. 변하고 있다고 뭐 이러면서, 변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그 변화가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변화를 겪거나 이제 더 이상 이 도시가 주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는데, 그런 곳임에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거의 우당탕탕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다뤄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관찰하는 그 사람의 감수성, 이 버려지는 도시에 대해를 살펴보는 감수성, 이런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쿠로와 시로를 보면 어때요? 어떤 아이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세계하고 합일이 안 되는 애들이죠. 좀 불화하고 거기서 표류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죠. 임나온 작가. 저는 사실 철콘 콘크리트를 그렇게 재미있게 보진 않아가지고 이 세계에 빠져들지 못해서 좀 한 발짝 작가님 감수성이랑 안 맞구나. 좀 안 맞아서. 왜냐면 엉망진창이 아니거든요. 정갈한 저 세계. 사람은 아니, 정갈하고 나는- 유교적 세계관을 유교적 세계관. 나는 읽으면서 사람이야. 10살이 이렇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었어요. 근데
아, 근데 그러면서 사실 2권까지도 이 책에 빠져드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3권 들어서야 또 눈물이 흘렀는데 3권부터 심파적 요소가 있지. 예, 3권에서 눈물이 난데 너무 외로운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슬펐어. 너무 어린 나이인데. 근데 제가 이런 걸 싫어하는 게 이런 악동 캐릭터를 싫어하는 게 너무 일찍 철들어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악동 캐릭터나 일찍 철든 하긴 작가님은 또 철들지 않았잖아. 아, 그렇죠. 보수적인 반면 아, 그쵸. 철들지 않았잖아. 좀 속 다르죠. 아무튼 그래서 되게 마음 아팠던 것 같아. 최준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제가 기억이 너무 희미해서 다시 보고 있는데 그때 기분은 어땠냐면은 되게 자유롭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킥 되게 외로운 존재들이구나. 딱 그 정도 그랬었죠. 예. 저는 딱 보는 순간 느꼈어요. 아, 길고양이구나.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 자유로운 길고양이들을 관찰하다가 이렇게 사람을 만든 게 아닐까? 왜냐면 그냥 인간이 하는 거라고는 말도 안 되게 막 서로 싸우고 때리고 이러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보는 순간 아, 길고양이를 의인화했구나.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슬프다. 그게 제 추측입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네. 그 길고양이들이 되게 좋은 네. 이 길고양이들 눈에는 이 도시가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돼 있지 않고 늘 변하고 그리고 내일은 없는 거잖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쿠로로와 시로의 삶이 완전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볼 때는 못 느꼈어. 어렸을 때 볼 때는 그냥 그리고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 21세기 초반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막 아치와 시팍 이런 거 보고 이럴 때니까 엽기 이런 것들의 잔운이 좀 남아있고 이런 특이한 그림들에 대한 재미 이런 위주로 봤었다면 요번에 문동에서 줘서 다시 보고 나서는 이 길고양이들이 내일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거나 서로를 밟고 일어서서 그 도시를 지배하면서 자기들은 살고 있다고 믿는데 그 중에 쿠로와 시로는 또 서로한테 없는 걸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서로한테 같이 살고 있는 거였지. 그런 관점으로 전 이 작품을 보고 나니까 너무 슬펐어요. 세계관은 마음에 드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핑퐁이랑 좀 다르게 핑퐁은 그쵸. 이제 서로를 빌드업 해주는 발전시키는 관계라면 그리고 이 작품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슬펐고 마지막 결말도 결국에는 다시 길로 나와서 둘이가 만나잖아요. 뭐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땅콩을 떼고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미 고양이로 보고 있어.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게 슬픈데 그거를 작가가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보여준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인수 작가님 해석으로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다, 이 이야기가. 슬픈 얘긴 그렇지 않아도 슬프지 않아요? 맞아요. 원래 그런데 좀 더 슬픈 줄 아니야, 슬퍼졌다.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아니야, 근데 너무 슬펐어요. 왜 사람을 놀랐다니까? 때리고 다녀? 왜 훔치고 다니지? 이러면서 보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그 초등학교 그 고학년 동화를 그림 그리는데 걔네들이 4학년, 5학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걔네보다 어린 애들이 막 죽이고 막 그런 10살이라고? 자꾸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조직같이 움직이니까. 어쨌든 뭐 잘 빠져들지 못해서 그랬고 뭐 3권 2권 후반부터는 너무 슬펐죠. 저 FT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버려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찰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지점이 되게 좋았는데 약간 이게 일본식으로 발현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게 요시하루 작품도 보면은 뭐 상상력이 뛰어나고 이런 걸 떠나서 스게도 보면은 버려진 시골의 도시들을 계속 시골을 맞아요. 반추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 마츠모토 타이어도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기준으로 놓는 어른이랑 좀 다른 사람이라서 자신이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그 도시에 대한 추억 이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달라져 버린 세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슬픔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다 버려지는 사람들이야. 여기 놓여지는 사람들이고 뭔가 새롭게 디벨롭되거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만한 캐릭터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거를 도모하려고 하던 캐릭터는 결국에는 부인만 남기고 죽죠. 그쵸.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관찰, 그리고 그거를 아무도 챙기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한국에는 이제 장률이란 감독이 춘봉이란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잘하는 방식인데, 그런 제가 장률 감독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도 좀 보게 되니까 제 기준에서는 핑퐁이나 뭐 죽도 사무라이나 다른 작품들은 뭔가 재밌고 그런 구석들이 있는데 가장 되게 슬프고 계속 가슴에 남는 그런 작품이었다. 저도 철콘을 막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남겨진 것들, 좀 버려진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작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츠모토 타이오 특히 초기 작품들에서 캐릭터들이 좀 자기 폐쇄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 작품이 그런데 이제 그쵸. 이 세계관 자체가 뭔가 자기 폐쇄적인 세계관으로 보여서, 핑퐁이랑 이게 짝을 이룬다고 했지만 핑퐁은 그 갇혀있는 세계를 어쨌든 깨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스포츠다 보니까. 성장을 향해 가지. 네, 근데 반면 이거는 이제 어떤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비극. 계속 거기 안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자기 폐쇄적인 캐릭터들의 설정이 극대화돼서 드러나 있어서 맞아요. 저는 그런 거가 사실 크게 취향이 아니다 보니까 철코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그냥 그렇다. 맞아, 동의. 철콘이 94년도에 나왔다고 돼 있고 핑퐁이 96년이니까 바로 연달아서 한 네. 거예요. 그럼 뭐 흐름으로도 뭐 연결 지을 수도 있겠네요. 작가가 어떻게 가장 보면은. 몰입하고 있던 내용들이 두 작품으로 이제 다른 해석으로 나온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실제로 이 두 개가 제일 초기작에서 센세이션했고 예, 가장 네. 파워풀하고 뭔가 느껴지죠, 에너지. 이 두 개로 일어섰어요. 휩쓸었으니까 그건 완전. 그렇지. 결혼도 하시고 이 두 개로 그냥 휩쓸었거든. 대단했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아까 다비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철콘 콘크리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두 네. 작가 바뀐 거죠. 철콘 콘크리트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핑퐁이랑 철콘이 전 두 개가 딱 이 작가를 말해주는 거라 생각해요.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철코는 뭐라고 해야 될까? 상업으로서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이렇게 잘 읽힌다고 해야 되나? 으로서의 만화를 하고 싶은 마츠모토타이오고 핑퐁은 작가로서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좀 굳이 나누자면은. 근데 그것이 쭉 이어져. 그래서 저는 뭐가 하냐면 항상 근데 이분은 저는 이번에 동경일일도 그렇지만은 이분은 기본적으로 되게 작가주의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점점 결국에는 그거 완전 상업적인 왕도 배틀물이나 왕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상업 만화를 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한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렇게 나중에 와서는 뭐 그러기에는 작가가 변덕이 좀 심해. 네, 그러니까 그 작품 과정이었던 안에서. 거죠. 그러니까 죽도 사무라이나 5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나오면서 이제 와서는 제 생각에 인정한 것 같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작가주의구나. 근데 그게 이번에 동경일리에서 엄청 느껴져. 맞아. 그래서 되게 뭉클한 게 있었고, 근데 이 철콘과 핑퐁은 딱 그 어떤 씨앗? 본질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양분화된. 그래서 항상 이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로서의 나, 상업 작가로서의 나. 그래서 그것이 충돌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저기 제로나 하나오도 되게 재밌거든요. 전 다 봤는데 이 두 개도 약간 좀 작가주의 쪽이에요. 근데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철콘이나 5나 죽도 사무라이 같은 거는 보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많이 아쉬워. 그래서 항상 이분이 약간 노림수가 있어. 그 노림수가 있을 때 항상 좀 아쉬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지만 당연히. 네, 근데 어쨌건 그 출발을 알리는다는 작품에서 이게 꽤 되게 젊었을 때 하셨던 건데 네. 진짜 대단하죠. 놀랬었죠. 맞아. 근데 또 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그러니까 최근작들 이제 점점 최근작으로 가실수록 다루는 어떤 주제나 사회적인 여기 인간들의 관계나 뭐 이미지 같은 거에서도 그렇고 뭔가 초기작 거를 이제 되돌아가면서 볼수록 좀
이 만화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초기니까 하실 수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주인공들도 그렇고 뭐 주인공의 뭐 어떤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만화가 말하고 있는 뭐 메시지라든지 맞아요. 뭐 구원 서사 같은 것들도 약간 초기에서 되게 많이 두드러졌었던 것도 있고 그쵸. 근데 그게 약간 아까 다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구원서사라고 생각하면 사실 1대1 관계가 되게 거의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약간 뭐 핑퐁도 그렇고 뭐 이거 철콘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좁은 느낌의 사회적 관계로 이제 이야기를 펼쳐 나가셨다면은 뭐 나중에 이야기하시겠지만 점점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그쵸.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맞아요. 그게 이제 뭔가 작가님의 어떤 변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초기를 보통 얘기하기를 초기를 끊는 작품이 뭐냐면 고고몬스터예요. 고고몬스터 물론 그 이후에도 변덕은 있어. 어떤 누군가는 막 못 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에너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이제 언제부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써니 이후라고 해야 되나? 아 이분이 이제 어른이 됐구나라고 할 만한. 맞아. 그래서 루브르도 그렇고 아 이제 이분은 좀 털어내고 계시고 있네라고 하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변덕이 되게 있어가지고 호불호가 계속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철콘 때랑 핑퐁 에너지가 너무 강했어서 그런데 그 초기를 딱 매듭 짓는 게 고고몬스터인데 고고몬스터가 어떤 거냐면은 그것도 이제 애들 얘기인데 그냥 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특이한 건 뭐냐 2년 동안 처음으로 연재를 안 하고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 그냥 통으로 한 400페이지 되거든요. 맞아. 통으로 한 첫 책이에요 그게. 아 연재 없이. 네, 연재 단행본으로. 없이 자기가 그냥 한 거야 혼자. 바로 그러니까 뭐냐 바로 단행본이 나온 거지. 근데 그것도 미친 듯이 불티나게 팔았어 일본에서. 그랬겠지. 생각해봐 이 센세이션 했던 이 사람이 되게 묵직한 거를 연재 안 하고 바로 내. 그리고 책이 한국에 나온 것도 잘 나왔지만은 더 예쁘게 나온 게 있거든요 일본에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온 거야 사실. 그대로 나왔는데 더 좀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런 측면 나중에 기회 나면 꼭 보시길 바라고. 아 이게 딱 보면 느껴져. 아 어른이 되셨구나. 고고몬스터 보고 나면은 아 이제 어른이 되셨구나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결혼하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겠죠. 아 이제 여행을 또 떠나시네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 이후에 이런저런 작품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츠모토 타이오의 그 철권 콘크리트랑 핑퐁 보면은 이때부터 이 사람이 만드는 그 연출적인 측면에서 되게 좀 저는 되게 재밌게 본 지점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예전에 누구였지? 하기오 모토 때도 얘기를 했었던데 네. 뭔가 시나리오 그 서사가 전개되고 그 서사에 어느 마침표가 찍히는 지점쯤 가면은 이 아이가 이 앞에서 어떤 상황을 체감하고 있는지를 약간 이콘 같은 그 중세시대 그림처럼 뭐 장미, 꽃, 뭐 창, 뭐 되게 이상한 발톱 이런 것들을 등장시키면서 비유와 상징으로 이 친구가 어떤 상태인지를 체감시키는 그런 연출들이 만가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작가도 그 비슷한 걸 쓰는데 저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장면들이 일단 다 펼친 페이지고 그리고 그 펼친 페이지에 뜬금없는 도구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발톱, 막 날카로운 발톱이 등장해서 이 친구들을 겨누고 있다든지 물론 그런 연출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 이 비유와 상징을 쓰지 않고 과거에 나왔던 대사, 과거에 나왔던 표정 이런 것들을 세모적인 칸, 뭐 이상한 칸들로 덕지덕지 서로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과거와 현실을 오가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콜라주 형식으로 드라마 라포를 형성해서 거기서 뭔가 비유와 상징을 볼 수 있는 뭔가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연출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꼭 중요한 전투가 있거나 나중에 핑퐁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지금 중요한 걸 시작해야 돼. 그리고 얘들이 몰입해서 더 강렬하게 가고 있어. 이럴 때 보면은 대부분 펼친 페이지로 그런 연출을 많이 써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만화를 많이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뭘 만화를 많이 안 봐요. 뜬금없이 등장하는 도구가 잘 없어. 뜬금없이 뭐 갑자기 찻잔이 등장하든지 이러지 않고 그 캐릭터가 했던 얘기들로서 그 드라마를 더 펌핑시키는 그런 연출을 쓰던데 되게 새로웠다. 제 입장에선. 되게 신기했고 아 그러니까 막 약간 되게 은유적인 어떤 사물이 등장해서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아예 해왔던 했던 대사를 바탕으로. 다 그 안에서 복선을 해서 하면 다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긴 한데 좋은 작품은 어쨌건 결국에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자기 이미지와 만화 안에서 연출적으로 어떻게 경험시킬 것이냐.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뛰어난 작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츠타요는 이게 자칫 워낙 이 필력이 화려해서 다들 오해할 수 있지만은 언제나 항상 이 이야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기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철권도 그렇고 핑퐁도 그렇고 초기작을 잘 보면은 어떤 되게 소품 같은 이야기를 쫙 늘려놨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잖아. 맞아요. 이게 단편 이야기 엄청나게 느낌. 되게 대단한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세밀한 어떤 이야기를 쫙 늘려놓은 얘기들을 많이 했지. 그런 면에서 이제 쭉 오면서 동경일일도 그런데 이 사람이 자료 조사를 한다던가 어떤 핍진성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던 게 티가 나요. 그렇잖아. 근데 예를 들면 촐콘만 봐도 되게 엉성한 세계관이잖아. 맞아. 어떤 건지 모르겠어. 이게 정신 나간 약간- 세계야. 정신 나갔다뇨.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폄하를 폄하가 아니라 근데 되게 좋은 의미예요. 왜냐면 이런 뭔 세계를 말인지 알지? 본 적이 그 없어. 세계관이 내 머릿속이라고.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느낌인 그러니까 이게 거지. 사실은 시적인 건데 음.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건 맞아요. 아니야. 근데 이게 어쨌건 되게 세밀하게 세팅된 세계냐 그건 아닌 거지. 네, 그런 면에서 이게 약간 이게 한마디로 이게 SF인지 무슨 대체역사인지 이런 맞아. 거는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어쨌건 도쿄 같긴 해. 근데 그런 면에서 네오 도쿄 근데 느낌이지. 이게 뭐냐면은 사실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결국 자기 욕구가 담기는 거거든요 작품에. 그러니까 마츠모토 핑퐁도 그렇고 마츠모토가 이게 되게 서사의 단단함과 핍진성에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제 생각에는 알겠지만 결국엔 핑퐁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땅에 발을 붙이고 핍진성이 높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결국 향해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동경일일에서 되게 그 빛을 발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걸 잘 모르지 않았나. 네. 근데 그거를 이미지로 푸는 데 있어서는 되게 탁월했다. 맞아. 감각적인 느낌으로 뭔가 되게 정신없이 막 그려나갔던 게 거기서 빛이 근데 나지 분명한 않았나 싶어요. 거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의 핍진성은 약간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인과와 관계 같은 데서 설득력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셨어. 그걸 엄청 느끼죠. 맞아. 그리고 그 욕구를 얼마나 단단하게 채우려고 했는지가 점점 작품 해가지고 느껴지고. 맞아.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권 콘크리트랑 같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작품이 핑퐁인데, 핑퐁을 지금 나머지 세 분이 무조건 추천한다고 다 솔직히 내가 최고는 핑퐁인데라고 얘기도 하셨고, 임나원 작가님이 다들 핑퐁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핑퐁 되게- 스토리 좀 살짝만 정리해 주세요. 핑퐁은 어떤 고등학생 두 명이 재능과 노력 사이에서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는 두 핑퐁이래. 저희 왜 탁구 탁구. 하는 학생들이 핑퐁이 탁구하는 얘긴데요. 핑퐁이 탁구죠. 탁구하는 얘기예요. 탁구를 치면서 성장하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스포츠물이죠. 핵심이 어떤 키워드가 뭐냐면은 재능과 노력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절망 혹은 용기 혹은 화해 같은 것들을 이 남자 주인공 둘의 성장 스토리. 앙상블로 풀어내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핑퐁이 왜 좋았냐면 저는 그냥 정도물을 좋아해요. 그냥 왕도 그런 걸 스포츠. 좋아해요. 그냥 나는 그냥 전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냥 울려면 울어라 이러면 울고 막 그래라 이러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스포츠물을. 그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저는. 뻔해서. 뭔가 그런 순정이 자극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내 마음을.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또 재능과 노력이라는 거는 창작자로서 이게 분야가 어떤 거와 상관없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속으로 느꼈던 작품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다비님은요? 왜 제일 재밌어요, 이게? 재미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핑퐁은 이야기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이야기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잖아요. 이야기인지는 얘기야. 알겠는데 탁구 치는 얘기야. 이야기가 좋은지 어떤지 그거는 잘 판단이 안 모르겠고 일단 저는 마츠모토 타이오가 탁구를 그린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예? 좀 치트키다 싶은 게 그 수많은 원래 그 후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축구 만화를 그리려다가 11명 다 못 그린다 해서 탁구로 맞아. 바꿨다고. 근데 탁구 공이 오가는 스피드 이 리듬이
만화랑 너무너무 잘 맞아요. 아, 그 리듬감은 정말 개쩔죠. 맞아, 이게 숨못 쉬었어. 축구공이나 농구공이 딱 내려올 때 무게감도 아니고 배드민턴 공처럼 완전 빠르게 셔틀콕 그 가벼운 느낌도 아니고 탁구공이 딱딱딱 하는 느낌이 이 만화에 너무 잘 녹아있고 그리고 그게 또 저는 만화 책 넘길 때 스피드하고도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은 얘기다. 아, 네, 맞아, 그리고 맞아. 그 커트맨으로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주인공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스마일 친구가 수비형. 탁구라는 경기 자체가 경기 흐름을 만들 때 남의 볼을 치고 이제 그 흐름을 끊어서 끊는 것으로 어떤 자기의 흐름을 만드는 스포츠잖아요. 그 경쾌함이 이 마츠모토 타이오가 하는 연출 방식 중에서 장면을 되게 파편화해서 한 장면 넣고 그 다음에 그거랑 다른 시간 다른 배경에 있는 또 다른 장면 넣고 그렇게 되게 충돌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 아까 얘기하신 약간 콜라주 방식으로 그리는 게 있거든요. 그 방식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마츠모토 타이가 진짜 잘해요. 진짜 아까 신급인데 얘기했듯이. 그게 탁구랑 또 너무 잘 어울려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어마어마하죠. 보면서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고 애니메이션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핑퐁. 음. 저 핑퐁 잘 만들었죠. 애니메이션은 보면서 울었어요. 영화는 안 봐도 돼요. 네, 영화는 안 봤어요. 아니, 보지 마요. 고급 정보다, 고급 정보. 영화는 보지 마라. 근데 저는 왜 핑퐁을 재미없어 했냐면 저는 마츠모토 타이오의 모든 작품 보면서 느끼는 건데 1권이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요? 장벽이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2권 좀 넘어가서 이제부터는 사건이 나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뭔가 심파적 요소도 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감정이입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서 그 뒤부터는 되게 빠르게 읽히는 편인데 1권에 이 사람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과정이 되게 대화를 많이 시키면서 캐릭터를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얼굴 형태가 다 달라. 얼굴 형태도 자주 변하고 그리고 대화를 시키면서 저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저는 예전에 핑퐁 그래서 1권 보고 나서 안 봤거든요. 왜냐면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시키면서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냥 대충 알겠는데 무슨 캐릭터인지 빨리 사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득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아시겠지만 마츠모토 타이오가 만드는 캐릭터가 일반적인 정석적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한두 개씩 나사가 풀려 있거나 아니면 한두 개씩 나사가 너무 쪼여 있는 캐릭터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걔들 이야기를 1권 내도록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핑퐁이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리고 나서 2권을 펼치면서 이제 느꼈지. 이 뒤에부터는 너무 재밌는 거야. 철콘도 그랬어요. 철콘도. 철콘도 1권은 너무 힘들었어요. 철콘을 2권 초반까지도 힘들었고. 근데 이제 핑퐁 절반 힘들었네. 네, 절반 힘들었어요. 세 번짜리. 맞아, 저도 그랬잖아요. 2권까지도 네. 빠져들지 못했어. 임나온 작가님 아마 3권에 서로 찢어지고 나서부터는 감정이입하면서 맞아, 맞아. 하여튼 그래서 핑퐁이 되게 어려웠는데 두 번째는 다빈님과 같은 이유로 와 탁구를 쳐내는 이 과정이 와 내가 책을 넘길 때 착착 소리가 마치 탁구공 치는 소리처럼 진짜. 들리는 거야. 속도감이. 그 정도로 연출을 너무 잘했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엔딩 지점에서도 이 사람이 결론을 이런 전형적인 방식으로 짓지 않고 좀 독특한 방식으로 결론을 짓잖아요. 물론 나같이 미추를 내는 사람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그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에서는 핑퐁도 재밌었다. 뒤로 갈수록 재밌었다. 그래서 혹시나 핑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재미없다고 저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2권까지 봐라. 1권까지만 꾹 참고 2권부터 보면은 당신들이 좋아하는 사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디벨롭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재밌었다라는 거죠. 최재훈 작가님은 핑퐁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핑퐁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작가잖아요. 어쨌건 작가고 오타쿠로서도 제 베스트 10에 제 인생 만화를 꼽으라고 하면은 마츠모토 타이오 만화 작품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 취향적으로.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만화를 하는지는 알지만 일본에서 사오시는 만화만 봐도 그렇죠. 되게 이상한 사람이니까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너무 항상 재밌게 봤죠. 근데 핑퐁에 있어서 이제 좀 특별한 면이 있는 게 어쨌건 애는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딴 건 아니고 이런 거 있어. 20대의 나.
그러니까 10대와 20대 내가 베스트 10을 뽑으라고 하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만화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시겠지만 핑퐁이 이게 되게 중이병으로 넘쳐 흐르거든. 생각해봐. 맞아. 중이병 아니 정도가 아니지. 탁구채를 들고 이렇게 자기 얼굴 반으로 가는데 노래 보고 있다니까 이렇게. 파칭하고. 이게 연출이 소년 점프 같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되게 작가주의 만화, 자기 색깔이 강한 엄청 세련된 예술적인 만화라서 그렇지. 완전 중이병 미친 만화. 맞아. 뭐 피해서 내 쇠 피에서 맛이나. 쇠 맛이나. 쇠 맛이나 막 이러고 있고. 나는 슬플 때 힙합을 또 똑같은 거라. 그러면서 막 넌 재능이 뭐 있어. 너는 뭐 국가대표가 돼야 돼.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리고 쿠마? 카자마? 카자마? 안경 끼네 막. 응. 카자마. 사쿠마. 그리고 막 그 카자마도 막 이렇게 뭐가 있냐면 애들이 다 막 무슨 드래곤. 파벌처럼 그래.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다 빠빵거리고 막. 학교들끼리. 아니 슬램덩크도 안 그래. 원래 스포츠 만화 국룰이죠. 검은색 옷 입고 빠빵머리 나오면 국룰이 끝판대왕이야. 그래. 그런 면에서 여기 있는 애들이 무슨 뭐 무협 만화도 아닌데. 그래. 무협지일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원래 왕도가 무슨 느낌? 나온 작가님도 있잖아. 이게 작가주의 만화에 옷을 입은 왕도 배틀물이거든. 맞아. 근데 작가주의 옷을 입고 있어서 안 그래 보여서 좀 안 그래 보이니까 좀 더 희석되는 게 있어 그렇지. 그런 면에서 그런 거 있잖아. 다 애들이 드래곤볼 좋아할 때 핑퐁 알아? 핑퐁 봤어? 아, 그 감수성 있지. 진짜. 아, 이거 있잖아. 핑퐁도 모르는 것들이. 그치. 핑퐁 봤는데도 너 그거 좀 인정. 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0대, 20대 때 이 핑퐁이 줬던 타격감은 그렇잖아. 아까 다빈님도 얘기했지만 이 미친 감수성의 어린애들이 탁구에 미쳐서 자신들의 꿈을 절망과 재능의 한복판에서 막 투쟁하면서 결국엔 맞아요. 그걸 이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인정해주고 또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포기해도 괜찮고 나는 이런 괜찮다.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핑퐁의 그 탁구의 미덕을 만화 연출이랑 완전 너무 잘 부어보냈고 한마디로 마츠모 타요한테 이걸 다시 하라고 못해. 마츠모 그럴 것 타요도 이 당시에 이 나이였기 때문에 맞아요. 철콘했듯이 철콘도 그렇거든. 그래. 이 되게 어리숙하면서도 집요하고 그치, 에너지 있고. 그치. 에너지가 에너지가 있어. 넘치는데 아직 뭔가 모자라. 하지만 이거를 담아내야 돼 하면서 한 게 철콘이랑 이 핑퐁인 거거든. 그런 면에서 이 작가한테도 그렇고 이 독자에게도 그렇고 이 10대 20대들에게 되게 빛나는 만화다. 그런 미안해. 면에서 저는 어른이 돼서 보면은 이 마츠모 타요의 다른 만화를 보는 걸 추천해. 저 개인적으로. 근데 공감. 만약에 누군가가 뭐 내 후배라던가 아니면 제자라던가 10대 20대 중에 마츠모 타요 추천해줘. 그러면 핑퐁부터 보라고 할 거야. 어른 돼서 재밌어진 난 뭐지? 어떻게 키덜트, 설명해? 키덜트.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재밌지. 네네.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착 감기느냐.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따 얘기했잖아 동경일리를 고등학생들한테 아, 읽으라고 그치. 해봐. 재미없지. 그러면은 이 사람 왜 이래 성격 갑자기 그만뒀다가 갑자기 편집자가 된다. 다시 또 책 만든다고? 그리고 그 어른들의 세계가 되게 남루할 수가 있어 지루하고. 맞아. 근데 이 10대 20대들한테 이 핑퐁이란 건 자기 분신이거든. 맞죠. 분신. 음. 그런 측면에서 약간 어떤 작가로서도 이 마츠모 타요라는 작가로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걸 되게 계속 꾸준하게 잘 담아내는 핑퐁은 좀 그런 면에서 되게 값지다. 그러니까 뭐랄까 에너지 넘치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젊은 작가 마츠모토 타이오의 정수를 보고 싶으면 이제 핑퐁을 골라서 그렇죠.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그거를 더 만끽하고 싶다? 10대가 되라. 뭐야 이게?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농담이고 당연히. 어른이 맞아. 돼서도 좋지. 어른이다 보면은 아 맞아 이랬지. 이런 면에서 볼 수 있다면은 10대 20대 때 보면은 이 한복판에서 볼 수 있다. 생각해봐. 이게 20대 때 만약에 미대생이 핑퐁을 본다고 생각해봐. 미치지. 정신 못 차린다니까. 근데 핑퐁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 결말이 슬램덩크 더 퍼스트랑 좀 비슷해요. 맞아. 완전 그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근데 맞아요. 양쪽 다 결국은 하는 말이 해외 가서 성공하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너무 경박하게 만드는데 작품을? 아유 근데 딱 보고 똑같다 이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뭐랄까 결과를 떠나서 너가 그 결과에 어떤 결과에 도달하든 그 과정을 너가 무엇으로 채웠는가에 그쵸.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핑퐁이라는 작품 보면서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어줍지 않게 희망을 주지 않아. 냉정해요. 살면서
대한민국 살면서 제일 불만인 게 그거 너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걸 되게 불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능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느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줍지 않게 희망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너가 갈 수 있다고 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갔으면 재능이고 노력이고 그걸 떠나서 된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다. 한국 10대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넌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10대, 20대를 보내는 경우가 맞아요. 너무 많거든요. 너는 이런 걸 잘하고 넌 이렇게 될 수 있어. 넌 이걸 할 수 있어. 넌 이거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게 명확해지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뭔가를 하게 된단 말이야, 사람이. 근데 그게 작가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준을 주지 않고 무조건 그려 이러면은 대부분의 작가들 힘들어해. 뭐 예를 들어서 1000년 줄 테니까 만화 그려와 이러면 못 그린다고 1000년 동안. 그냥 뭐 야 열을 줄 테니까 그려와 이러면은 막 피똥 싸면서 그려온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도 되게 성장기의 핑퐁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들이 도움되는 지점들이 많다. 근데 이제 그 노력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각자 태도가 다르니까 할 맞아, 말이 맞아.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음. 저는 이 마츠모 타요를 그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저는 또 이제 선생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게 탁구 만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탁구는 그야말로 재능이 중요하거든. 왜냐면 재능이 그야말로 피지컬적인 재능이 네. 중요한 예술이 있고 스포츠도 예술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피지컬이 엄청 중요하지 않은 예술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만화가 피지컬이 되게 중요하지 않은 예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왜냐면은 이 만화는 되게 예술의 총체거든. 그러니까 뭐냐, 내가 어딘가가 좀 부족해도 다른 걸로 균형을 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려? 그럼 연출이랑 이야기로 맞죠. 할 수가 있는 돼요. 거야. 내가 이야기 좀 모자라? 연출가 이미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무용을 해? 저는 우선 못해요. 우선 탈락. 1차도 안 돼. 몸이 필요하니까. 몸이 너무 필요하니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몸이 타고나는데 비율이 안 좋아? 안 돼요. 예를 들면 음악도 그래.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거든요. 근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예술들이 있어요. 건축도 좀 그렇거든요. 공부를 통해서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마츠모 타요가 다른 작품들에선 되게 다양한 태도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 핑퐁에서는 그래서 전 좋았던 게 이 두 주인공의 태도를 과정을 되게 잘 보여주잖아. 사실 엔딩은 아시겠지만 그냥 툭 하고 끝내요. 그렇잖아. 담백하게 끝나죠. 엔딩은 중요하잖아. 이 작품에. 중요하지 이건 않아. 중요하지 이 않아. 둘이 얼마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뇌하고 그리고 심지어 주변부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재능과 그 노력 노력이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 좌절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입체감을 이 5권 내내 보여주잖아. 그런 면에서 엄청 아름다운 어떤 청춘의 표상을 그리는 만화지. 근데 뭐랄까 나루토에 나오는 말을 내가 할 줄은 몰랐는데 저는 노력도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여튼 그런 지점에서 저는 노력도 재능이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재능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일을 하다면서 만나 맞아. 보다 보면. 근데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다 보니까 되게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핑퐁 되게 좋았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길지도 않고 저는 이 마츠모토 타이오가 또 좋은 게 뭐냐면 길지가 않아. 그러니까 막 이 단편으로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이야기를 되게 자기 언어로 잘 구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80년대부터 작업한 작가치곤 짧죠. 네. 작품이. 뇌절 그래서, 안 하고. 진짜 뇌절 안 하고 약간 담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핑퐁도 그런 측면에서 솔직히 스포츠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대 스포츠물 하면 기본 10권 넘어가고 네. 막 줄줄이 이어가는데 이거는 깔끔하게 5권이죠. 이게 5권에서 딱 끝나는데 맞아요. 메시지도 그렇고 연출 면에서도 너무나 훌륭하게 그게 딱 담아내고 있으니까.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동경일일에 연결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화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어. 만약에 이게 편집이나 상황에 따라 어쨌건 어떤 작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더 해달라고 한 작품 분명 있었을 거예요. 있겠죠. 맞아요. 있을 것 핑퐁은 같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뭐가 됐건. 근데 무슨 말이냐. 근데 제가 이게 왜 꺼내냐면 이 사람은 동경일일에 나오지만 만화의 미덕이 뭔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거야. 다 끄는 거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대단하죠. 그리고 노력 얘기 좀만 더 하자면 노력도 재능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노력
또 재능이란 말은 저는 되게 합리화라고 생각해. 합리화. 노력은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노력을 재능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은 노력은 마치 뭐냐면은 걷고 말하고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력이란 건. 이 사람이 뭐 팔이 길고 인대가 짧고 아니면 뭐 청각이 뛰어나고 이런 거가 재능이지. 근데 노력은 뭐냐면은 그냥 어떤 현상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어떤 타고난 무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만화 지망생이나 만화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인수 작가님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약간 다양한 예를 들면 꿈과 희망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저는 진짜 제가 그리고 봐왔지만은 아무리 봐도 노력은 재능이 아니야. 왜냐면은 제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작가들을 봐왔지만은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는 거죠.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마츠모토 타이오는 저는 되게 다들 천재라고 하잖아. 예를 들면 오다 에이치로가 제일 좋아하는 천재 작가 누구냐고 한 명 꼽은 사람이 마츠모토 타이오거든요. 라던가 어쨌건 엄청 수많은 사람들이 마츠모토 타이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츠모토 타이오는 완전 노력형이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천재형은 따로 있어요. 진짜로. 마츠모토 타이오가 왜 노력형이냐면은 이 동경일일이랑 핑퐁을 보면 알 수 있어. 너무 달라.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은 완전 노력형이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이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희망찬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노력이라는 게 집요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기본 운동, 그냥 기초 체력 이런 거고 이게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될까? 근데 알고 싶어. 이게 뭐지? 근데 왜 나는 모르고 있지? 근데 내가 모른다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물어보면서 집요해지고 알고 싶어라고 그걸 추구하는 순간부터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때부터 노력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문을 열지 않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노력의 첫 시작은 그 집요함,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거기서 하고 해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관점이 다른 거지. 넌 재능이 없으니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뭔가 좀 더 넓은 의미와 이제 뭐 조금 더 그렇죠? 집요해질 때 그런 마음.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왜냐면은 이게 현상이거든요. 현상 노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뭐 말씀하셨지만은 그 문을 연다고 하셨는데 되게 좋은 말씀인데 그 문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는 10대 때 일찍 올 수도 있어. 아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그래서 어려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맞아. 언제 올진 아무도 몰라. 예를 들면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10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10명이 약간 이건 핑퐁이랑도 연결할 얘기니까 10명이 있는데 너무 잘하는 애가 한 명 있어. 걔한테 맞춰서 정말 빛나는 한 명을 만들지. 그럼 나머지 9명 못 따라오거든 우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 한 명은 의외로 일찍 터졌는데 한 5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 스마일이네요. 그렇지. 근데 어떤 애들은 뭐냐면은 나머지 9명 중에 누군가는 진짜 막 재능도 없어 보이고 그랬는데 10년이 흘렀더니 걔가 그 생업으로 그걸 하고 있어. 발현될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자는 이제 엘리트주의 개념이고 후자는 이제 그냥 평균 이제 국가 차원의 그런 개념인 건데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교육자로서 그리고 혹은 작가로서 나는 어떤 태도로 이걸 대해야 되고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정말 쉬운 건 아니죠. 맞아. 왜냐면 근데 그 문을 과연 만약에 내가 동료 작가건 선생님이건 그 문을 열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문을 얼마나 일찍 열게 할 수가라는 거는 되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해도 좋은 선생님이라 해도 그 사람의 사정이 또 있는 거고. 맞아. 이거 아까 되게 우연도 필요한 거거든. 다 속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쵸? 모든 상황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핑퐁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있었던 또 토론이지 않았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임나온 작가님께서 난 이 작품이 그래도 좋았다. 다양한 그쵸. 작품 중에서 했던 작품이 르부르의 고양이 상하권 2권으로 돼 있는 작품이에요. 저는 이 루브르의 고양이가 되게 뭔가 이 작가님의 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되게 동화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루브르 박물관의 야간 경비로 일하는 분과 거기서 일하는 거기서 이제 일하는 분과 그리고 거기 사는 고양이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얽히고 설키면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만화인데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루브르의 고양이 이번에 처음 봤는데 사실 읽으면서 이 작가님 고양이를 의인화하는 데까지 가셨구나. 어디까지 가신 건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캐치 영화판 보는 듯. 그러니까요. 캐치 영화판 보면 톰 호퍼 진짜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뮤지컬로 보는 캐치랑 영화로 보는 캐치는 좀 망했잖아. 어색하잖아요. 네. 이상해요. 뭐 매니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읽는데 그림도 솔직히 못생긴 느낌도 있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좀 바뀌었죠.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말을 되게 그런가? 아무튼 엉망진창이라는 누군가를 농담인 거 다 아시죠? 알죠. 네, 사랑해요. 아무튼 사랑해요. 그 핑퐁에 나오는 말 아니야? 계속해서 그쵸.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페퍼가 페퍼. 사랑한다. 오마주까지. 네, 그리고 뭔가 이제 갈수록 이제 화풍이 되게 많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낯설음이 사실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책을 받고 루브르의 고양이를 제일 먼저 읽었거든요. 이유는 짧아가지고 짧은 게 좋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그래서 이 단편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정서 때문에 네. 이 이야기를, 이 만화를 가장 좋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이 작가님이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초현실적인 그런 세계와 판타지 같은 것도 가미되어 있어서 그런 게 좋았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만화가 주는 마지막 장면쯤에서 나오는 결말 부분 때문에 전 사실 이 만화가 되게 좋았었는데요. 뭐랄까, 뭐 철콘크리트에서는 이 주인공들이 그 세계에 남잖아요. 어쨌든 떠나지만 그 거리에나 그 세계에 있지만 이 루브르의 고양이는 뭔가 빠져나온 느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그 세계에 안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에 보여지잖아요. 이 하얀 눈송이가 어린이로 남을 수 있지만 성인으로 자라서 그 순수했던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메시지 때문에 그 메시지 때문에 이 만화가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림도 이미지적으로 되게 루브르 박물관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가 뭔가 회화적이고 좀 더 뭔가 회화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되게 마음에 좀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이죠. 네. 최지원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 이번에 처음 봤는데 되게 놀랐어요. 어떤 지점? 재밌어가지고. 아,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림은 뭐 임남 작가님이 되게 안 좋게 얘기하셨는데 아니요, 처음엔 낯설었다는 얘기죠. 좋아요, 저. 농담이고 그림이 그러니까 이 얘기 먼저 하자면은 우선 그림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진짜 이제 갖고 논다.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힘이 빠진데 자연스러워지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확인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게 맞았어. 뭐냐면은 여기에 루브르 에디션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루브르의 지원을 받아서 의뢰받아서 그거 한 건데 그 루브르 시리 있잖아요. 거기 다니구치 지로랑 그 아라키로이코 히코도 했잖아요. 그 일본 작가. 그거 읽어봐야겠다. 안 읽어봤는데. 엄청 재밌어요 그거. 저주받은 그거 진짜 웃겨요. 저주받은 그림에 관한 건데 엄청 재밌어. 그거 너무 웃기지. 그리고 다니구치 르코도 재밌고 그리고 그 마르크 앙투안 마트에 됐고 되게 거기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많이 했거든요 협업을.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문학동네가 잘 가져온 것 같아. 자기들이 마촌타이어 책을 다 냈으니까 여기서 내고 싶어서 하는데 어쨌건. 근데 이 루브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이런 작가주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자기 얘기가 쌓여 있어요. 평생 동안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만 해도 바빠. 근데 해달라고 한 거잖아. 루브르 가지고 좀 뭐 좀 해주세요. 루브르가 당연한 거잖아. 루브르가 나와야 되거든. 그지. 그걸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 키시베 로안코도 그렇고 다니구치도 그렇고 그 의뢰받은 작가들 만화 보면은 다 잘하는 작가들이니까 의뢰받았는데 루브르 가지고 자기 만화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 마츠모토하요 만화 같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림이랑 연출이 이거를 의뢰를 받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가 아니라 뭔가를 하던 와중에 이걸 한 거잖아. 근데도 너무 마츠모토하요 만화처럼 해버린 거야. 와 근데 이제 능숙도나 이런 노련함이 너무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 그리고 아까 임남 작가님도 했지만 이 이야기도 결국에는
항상 관통하는 이 마초타이오 얘기 있잖아. 음. 소년이 어른이 되고 맞아. 그리고 인수 작가님도 얘기했던 남아있는 것에 관한 무엇 예, 그리고 혹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어떤 가치들에 관한 거를 여기도 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참 이게 약간 생경한 소재와 생경한 배경을 가지고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놀랬죠, 작가로서. 자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랑 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마츠모토 타이오는 애들을 되게 만화에 주로 등장시키잖아요. 특히 자주 하는 게 이제 애들을 2명을 대비시켜서 이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 잘 하는데 프로랑 싫어오면 뭐. 네. 그거는 너무 노골적이고 아니, 너무 그러니까. 노골적이야. 근데 이제 후기로 가면서 써니부터 그게 조금씩 덜해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동경일일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어떤 어린아이적인 것 어른이 되어서도 뭔가 현실에 되게 발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른이 되어서도 뭔가 어린아이 같은 꿈을 계속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마츠모토 타이오도 나이를 먹으면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어른들 얘기를 조금씩 더 하고 싶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번 작품하고 루브르의 고양이 보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죽도 사무라이도 비슷한 게 있고. 그쵸. 뭔가 관통하는 어떤 순정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순수나 그런 동심 같은 마음 근데 그런 저는 그러니까 신체적 나이가 늙어가는 거랑 달리 사람이 그 정서적으로 나이가 멈추는 나이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그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에 나이 정도에서 정서적인 나이가 멈추고 이제 피지컬이 늙어가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내가 동경하는 일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되면서 그 사람이 적정하게 이제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마츠모토 타이오가 철콘 콘크리트나 핑퐁을 할 때 멈춰있던 정서적 나이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생각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부분에서 멈춰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지금 한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에 제가 정서적으로 멈춰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도 늙겠지, 또 바뀌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 작품들을 쭉 해오면서 그 정서적 나이가 점점 완숙해 가는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저는 몰랐는데 최준 작가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는 이제 고고5? 고고몬스터. 고고몬스터. 왜 안 봐서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안 괜찮아요. 봐서. 재밌었어요.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결혼을 하면 사람도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결혼하면 이제 집사람의 이제 2차 교육에 의해서 많이 바뀌거든요, 사람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서적 나이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작품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관찰했던 것들은 핑퐁이나 철콘 콘크리트 만들었던 때와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지. 그 세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 죽도 사무라이라는 작품도 선택했을 것이고, 루브르도 이런 이야기가 왔을 때 저는 과거에 마츠모토 타이오 같았으면은 인간은 들러리지. 그냥 고양이들이 그 세계에서 어떻게 인간들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리고 우린 또 여기에 남겨져 있는 그 고양이들 이야기로 했을 텐데, 이제는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완숙하게 정서적으로도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리고 이 작품이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동경 111 말고는 최근 작품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그림에서도 좋은 의미에서 힘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스토리나 이런 거에서도 좀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그리고 나름의 결론도 가지는 스타일로 이야기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서 전 좋은 걸로 치면 예전에 에너지 넘치는 작품도 좋아하긴 하는데, 다른 길로 자기만의 어떤 종착지로 가고 있구나, 이 작가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작품입니다. 맞아요. 약간 관용적인 시선이 느껴지고, 그 초반에 했었던 작품에서 있던 그 어떤 폐쇄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 이 고양이들이 머무르고만 싶은 그 작은 다락방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뭔가 바깥 세상과, 물론 바깥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끼리만 이제 뭉쳐있고만 싶어 하는 그런 세계관에서 이제 점점 이제 인간과 도와주는 인간도 있고,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더 영역도 확장되고, 그림 안에서 살 수 있는 어떤 폐쇄적인 세계관에서 좀 나와서 조금 더 많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게 뭔가 이 작가님이 보고 있는 어떤 인간관이라든가 이제 삶에 대한 태도가 느껴져서 최근에 그런 게 보여져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른이 됐구나. 뭐 약간 이런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츠모토 타이어는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작가 처음부터 이제 초기작부터 중기작, 뭐 최신 연재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또 얻어갈 만한 재미가 맞아. 확실히 있는 맞아. 작가예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가 되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태도적으로 뭐 죽도 사무라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죽도 사무라이 얘기를 깊게는 못하지만 이 작품도 그쵸. 꽤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엄청나죠. 맞아. 음. 나 뭐 다른 사람인 줄 휩쓸었는데 알았어. 뭐. 다른 사람인 줄 그래서 알았어. 고증도 그렇고 이분이 어쨌건 노력파다. 저는 엄청 그걸 느끼거든요. 아 이게 이런 형태의 작가주의 어쨌건 좀 마이너잖아요. 어떤 면에서 시작이 그렇죠. 마이너였죠. 근데 그 마이너한 그걸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길게 한다는 건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한 번 내뱉은 걸로는 절대 못 살아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저 플랫폼에서는 내가 하나만 성공해도 괜찮거든요. 그 하나로 쭉 가요. 김연애 칼라 작가는 쉬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진격의 거인 작가는 이제 안 나타날 걸? 그러니까 그 당연히 뭐 복귀할 수도 있지만. 예. 근데 마이너라는 거는 당연히 이분은 되게 한 획을 그은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자기 작품을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변화하고 이 시대를 담으려고 한 측면에서 대단하다. 이 루브르 고양이도 그걸 읽을 수 있는 어떤 면모가 있다. 맞아.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아까 핑퐁이랑 철콘 콘크리트가 네. 그 나이대니까 할 수 있는 그쵸. 만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전 작가님 말처럼 이 작가님이 꾸준히 이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자기의 모습도 투영하는 만화를 계속 볼 수 있고 그분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점점 변화하고 그런 게 이제 만화 속에서 느껴지니까 독자로서 읽으면서. 그래서 제로랑 하나오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마츠타요는 아까 뭐 소년이 어른이 되는 거 그리고 지금 것과 옛날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사실 세대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에 관심이 많아 항상.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또한 그런 것 같고 그런 면에서도 아까 다빈이 얘기했지만은 초기작과 요즘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작가론적인 측면에서 추천하는 이 작가를 즐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어느 나라나 그렇고 어디는 그렇겠지만 우리가 어떤 한 작품만 놓고 작품에서 이제 보여주는 사건의 재미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많이 감상을 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스트리밍 시대는 더더욱 그런데 특히 이 마츠모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는 것도 재밌지만 어쨌든 우리랑 동시대에 살고 있는 한 명의 만화가가 초기에 어떤 작품을 내놓았고 중기에 어떻게 변화했고 지금은 어떻게 완숙한 단계까지 이르고 있는지를 그 세월을 쭉 팔로잉 한다는 입장에서 이 작품들을 쫙 연계해서 보는 것도 좀 시간을 가지고 연계해서 보시는 것도 뭔가 만화를 보시는데 색다른 재미를 분명히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그런 작가이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길게 설명하진 못했지만 죽도 사무라이도 꽤 좋은 작품이니까 꽤가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작품이에요. 저는 고민했어요. 죽도 사무라이랑 왜냐면은 이거가 또 나름 이 사람의 그 필모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다른 작품이긴 약간 하죠. 별개지만 그 뭐랄까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엄청 잘 담겨 있어요. 자신의 어떤 커리어와 작가로서의 앞으로를 어떤 중간에 있다고 딱 중간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또 반대로 훌륭하기 때문에 상도 휩쓸었고 이것도 볼만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작품들을 이렇게 쭉 해서 나열해서 보시면은 꽤 재밌을 거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이 어떤 연대, 이 작가의 연대기에 대한 얘기도 살짝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신작 있잖아. 동경일리. 네. 그거를 보기 전에 미리 봐야 돼. 미리 이 사람 작품을 분기별로 한 3작품만 보고 보면 더 재밌어. 그렇습니다. 무조건. 왜냐면 이 동경일일이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만화의 역사와 자신에 대한 만화에 대한 자신의 애정, 태도가 담겨 있는 작품이라 뭐 예를 들면 초기작인 철콘이나 핑퐁 중에 하나 그리고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죽도 사무라이나 5 같은 거 하나 그리고 요즘 거라고 할 수 있는 루브르나 뭐 써니나 써니.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보면 엄청 더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는 마무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 동경 1일 작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고 오겠습니다.